황혼의 속삭임 정적이었다. 박은혜 여사에게 찾아온 황혼은 그렇게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평생을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분필 소리 속에서 살다 정년이라는 이름의 마침표를 찍은 지도 어언 3년. 처음 몇 달은 해방감과 함께 밀린 잠을 자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느라 바빴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고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는 듯했다.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후. 은혜는 긴 한숨과 함께 거실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다. 한때는 싱싱한 초록잎을 자랑하던 난초였지만 요즘은 어쩐지 생기가 없어 보였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동네 친구 최경자 씨의 말이 떠올랐다. 최 여사는 새로 산 스마트폰을 자랑하며 황혼의 정원이라는 앱 이야기를 한참이나 늘어놓았었다. 은혜 씨도 한번 해봐. 심심할 때 글도 올리고 말벗도 사귀고 요즘 노인네들 다 그거 한다잖아. 그땐 헛웃음만 쳤지만 며칠 동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돌리던 은혜는 결국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녀 민지가 작년 생일 선물로 바꿔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여전히 전화나 문자 외에는 사용하는 기능이 거의 없었다. 더듬거리며 황혼의 정원 앱을 검색해 설치했다. 복잡한 가입 절차에 진땀을 빼고 나서야 겨우 프로필을 만들 수 있었다. 닉네임이라 뭘로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 들국화처럼이라고 적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그녀에게 당신은 화려하진 않지만 들국화처럼 은은한 매력이 있어 라고 말해주곤 했었다. 앱을 둘러보던 은혜의 눈에 한 프로필이 들어왔다. 로맨스 최선생. 중후해 보이는 남성의 옆모습 사진 아래 문학을 사랑하는 은퇴한 교육자라는 소개글이 적혀 있었다.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쪽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한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알림음이 울렸다. 들국화처럼님 반갑습니다. 황혼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들국화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길 바랍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문장이었다. 은혜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날 이후 로맨스 최 선생, 아니 그가 자신을 최수연이라고 밝힌 후부터 은혜는 그를 수연 씨라고 불렀다. 수연 씨는 매일 아침이면 들국화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편안한 밤 되셨는지요? 라는 다정한 메시지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했다. 그는 은혜가 좋아하는 시 이야기를 꺼냈고 가끔은 자신이 쓴 것이라며 짧은 시를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가 젊은 시절 교사였다는 것을 알고는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도 아내와는 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외국에 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들국화님과 대화를 나누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연 씨의 말은 은혜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 역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꼈다. 은혜는 그에게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창가에 둔 난초의 변화,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까지. 수연 씨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연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들국화님,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급하게 송금할 곳이 생겼는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일찍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은혜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딱한 목소리와 은혜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소라면 자식에게도 쉽게 돈 부탁을 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왠지 수연 씨에게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계좌번호를 받아 은행 앱으로 송금했다.
그래,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 있으니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월요일 아침 약속대로 수연 씨에게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그는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은혜 씨는 제게 정말 천사 같은 분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는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 후로도 몇 번 수연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조사를 핑계로 소에게 돈을 빌렸고 어김없이 약속한 날짜에 갚았다. 액수는 조금씩 커졌지만 은혜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한 뿌듯함마저 느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수연 씨는 은혜에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금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남은 여생은 은혜 씨와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달콤했다. 그는 복잡해 보이는 사업 계획서와 현지 사진들을 메시지로 보내주며 은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필요한 금액은 2천만 원. 은혜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껴 모은 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수연 씨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믿는데.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은혜는 결국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 창구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수연 씨의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입니다. 저를 믿으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돈을 보낸 후 며칠 동안은 수연 씨의 연락이 뜸했다. 은혜는 초조해졌지만 바쁘시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에서 갑자기 세관 문제가 터져서 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다. 은혜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터라 발을 빼기도 어려웠다. 결국 아들에게는 손녀 학비에 보탰으라며 거짓말을 하고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돈까지 탈탈 털어보냈다. 그 즈음부터 손녀 민지가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던 민지는 할머니가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쉬어서 그런다. 은혜는 민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민지는 할머니의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데이트 사기,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수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민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할머니가 혹시 하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수연 씨의 돈 요구는 끝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병원비,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인한 긴급 자금 필요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은혜는 이제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혀야 할 판이었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려 하면 수연 씨는 은혜 씨,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까? 라며 감정에 호소하거나 며칠씩 연락을 끊어 은혜의 애를 태웠다. 그러면 은혜는 또다시 그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는 은혜에게 내 딸아이가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갑자기 큰 병을 얻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당장 수술비 1억이 필요하다. 이 돈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1억. 은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액수였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은혜는 그의 딸이 아프다는데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 사람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녀는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은행 대출 창구에서 복잡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은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정말 잘하는 짓일까 하는 후회와 불안감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할머니,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민지였다. 민지는 은혜의 손을 붙잡고 송금을 막아섰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지는 그동안 밤새워 모은 증거들을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로맨스 최 선생의 프로필 사진은 오래전 활동했던 무명 배우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사업을 한다던 해외 지역의 IP 주소는 이미 여러 차례 금융사기에 이용된 주소였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노인들의 사례가 담긴 인터넷 기사들도 있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수연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바로 그때 은혜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나의 로맨스 최 선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지가 곁에 있는 것을 모르는 그는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며 초조해했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은행인데 라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금 장난하는 거요? 내가 얼마나 급한지 뻔히 알면서 당장 돈 보내지 않으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소. 당신 같은 늙은 여자한테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욕설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은혜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던 은혜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민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들은 꼭 벌 받아야 해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경찰서에 가요. 민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내내 은혜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몸을 떨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어리석은 노인네로 전락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어르신,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는 범인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솔직히 희박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은혜의 세상은 무너져 내린 후였다. 평생 모은 돈,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깟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모든 것을 내주었을까? 자책감은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로맨스 최 선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말투, 그가 자주 사용하던 시 구절, 그가 언급했던 가짜 사업 아이템 등을 단서로 삼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로맨스 최 선생과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볼 뻔했다는 다른 여성의 글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다행히 돈을 보내기 직전에 사기임을 눈치챘고 사기꾼이 사용했던 또 다른 가짜 신상 정보와 계좌번호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즉시 이 정보를 정리하여 담당 형사에게 전달했다. 몇 달이 흘렀다. 은혜는 민지의 격려와 도움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민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고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다. 은혜는 민지가 신청해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조차 힘들었지만 상담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아직 로맨스 최 선생 주범을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손녀 따님이 주신 정보 덕분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직의 하수인 몇 명과 대포통장 유통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송금하신 돈 중 일부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하나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을 수도 없었고 로맨스 최 선생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은혜는 그 소식에 작은 희망을 보았다. 정의가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손녀 민지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은혜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민지의 말에 용기를 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강의를 듣는 노인들의 눈빛 속에서 안타까움과 공감 그리고 경각심을 읽을 수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는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을 보았다. 한동안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던 난초의 마른 잎 사이로 작은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은혜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곁에는 사랑하는 손녀가 있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황혼의 문턱에서 만난 쓰디쓴 시련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속삭임이기도 했다.